안녕하세요. 꿀돈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은 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값이 내가 빌린 대출금보다 더 낮아져서 집이 자산이 아니라 빚덩어리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집을 팔아도 은행 빚을 다 못 갚는 상황. 팔면 파는 게 손해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자니 매달 살을 파먹는 상황. 이게 단순히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들리시나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옆 나라 중국에서 수백만 가정이 실제로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해 볼까요? 10억 원에 산 집이 지금 3억 원이 됐는데 은행 대출 잔액은 여전히 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을 당장 팔아치워도 4억 원이 부족해요.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틸 재간도 없는 상태. 이게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실체입니다. 이 이야기가 강 건너 불구경처럼 들린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저 꿀돈이가 오늘 중국 부동산 폭락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드리고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나라에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냉정하고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집 부동산은 아주 오랫동안 안공불락의 신화였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이 신화의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만 해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개인이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가 배급해주는 거였죠. 그러다 1998년 역사적인 주택 민영화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처음으로 내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속도의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수억 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는 짓는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집값은 매년 무섭게 올랐고 집을 사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재산 증식 수단이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대도시에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오르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 시절 중국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문제는 이 열풍 뒤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특히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개발에 중독되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땅을 건설사에 팔아 재원을 마련했고 건설사는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올렸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전국체 GDP의 25%에서 30%를 차지하는 핵심 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정상적인 수요가 아니라 투기와 부채라는 연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수요와 상관없이 시세 차익을 노린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풀로 받아 집을 샀고 건설사들은 집을 짓기도 전에 분양 대금을 먼저 받아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는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선순환이라 불렸던 이 구조는 사실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모래성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21년입니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부채로 쌓아 올린 거품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건설사들의 차입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세 가지 레드라인, 3 red lines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등을 따져 기준을 못 맞추는 건설사에는 대출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금줄이 마르자마자 거대 공룡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헝다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헝다의 부채 규모는 무려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65조 원에 달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약 60%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단 한 개의 건설사 빚이었던 겁니다. 헝다가 디폴트 선언을 하자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고 비구이 위안, 순학차이나 등 네로라 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니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바로 미완공 아파트 문제입니다.
중국은 집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돈을 다 내는 선분양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건설사가 망해버리니 돈은 다 냈는데 집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전국에서 속출했습니다. 이걸 중국어로 란웨이로우, 즉 미완성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에 이런 유령 아파트가 수십만 채에 달합니다. 입주도 못한 사람들은 당장 살 곳도 없는데 매달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이 순식간에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된 겁니다. 참다 못한 수많은 가정이 집을 안 주면 대출금도 못 갚겠다며 상환 거부 시위를 벌이는 고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현장의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은 중국 경제의 미래였습니다. 텐센트, 화웨이 같은 초일류 기업들이 모인 이곳의 집값은 한때 강남을 우습게 볼 정도였습니다. 특히 최고급 주거지인 난산 지역은 투기꾼과 자산가들의 성지였죠. 하지만 이곳의 집값은 고점 대비 무려 70%가 폭락했습니다. 제곱미터당 12만 8천 위안 하던 아파트가 3만 8천 위안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0억짜리 집이 3억이 된 겁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2021년 최고점에서 이른바 영끌로 집을 샀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지는 깡통 아파트 우려가 현실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억에 집을 샀는데 빚이 5억이고 현재 시세가 4억 중반까지 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본은 이미 다 날아갔고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상 내 자본은 사라지고 빚만 남은 중국식 폭락의 초기 모델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달 이자는 내야 하고 수입은 줄어드니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선전의 한 남성은 집을 팔고도 빚이 남아 부모님 뵐 면목이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이게 지금 화려한 대도시 선전의 이면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베이징 창핑 지역의 아파트는 불과 2달 만에 가격이 25%나 빠졌습니다. 상하이에는 16만 채가 넘는 매물이 쌓여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래 절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상하이의 A급 오피스 공실률은 21%를 넘어섰고 현재 쌓인 재고를 다 소화하려면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절망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보다 상황이 심각한 곳은 중소도시들입니다. 허베이성 같은 지역은 집값이 70% 이상 폭락하며 도시 전체가 유령처럼 변했습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불 켜진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만 쓸쓸히 켜진 채 텅 빈 아파트 수천 채가 유령처럼 서 있는 게 중국 중소도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걸 중국에서는 귀청, 즉 유령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 수치를 더 충격적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주택 재고 물량은 약 44억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연간 판매량의 5.4배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공사를 중단해도 이 재고를 다 파는데 5년 넘게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 있으니 시장 회복은커녕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하려면 법원 경매를 거쳐야 하고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집값이 더 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이 법원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부실 부동산을 시세보다 30에서 70% 할인해서 시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은행이 던진 헐값 매물이 새로운 기준 시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 동네 아파트가 저 가격에도 팔리는구나 라고 인식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그 밑으로 주저앉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 집을 더 싸게 내놓게 되죠. 가격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빚이 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 이걸 경제학에서는 부채 디플레이션 스파이럴,
Debt Deflation Spiral 이라고 부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집을 더 싸게 내놓으면서 가격이 다시 폭락하는 지옥의 소용돌이입니다. 한번 빠지면 국가 경제 전체가 바닥을 찾지 못하고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신뢰라는 보루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헝다가 무너지고 비구이 위안이 쓰러질 때 중국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희망은 왕커방키였습니다. 왕커는 30년 넘게 중국 부동산의 1등 자리를 지켰고 무엇보다 국유기업인 선전지하철이 최대 주주였습니다. 국가가 뒤에 있는데 설마 망하겠어? 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2025년 말 그 신뢰가 박살났습니다. 왕커가 채권단의 빚 상환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채권단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왕커의 등급을 디폴트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75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왕커가 흔들리자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이 GDP의 30%를 차지하던 나라에서 1등 기업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중국 부동산 전체 지수는 2019년 대비 80% 이상 하락한 채 여전히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유동성 함정과 잃어버린 30년 때문입니다. 부동산 폭락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국민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빠지면 사람들은 당장 가난해졌다고 느낍니다. 소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기업은 매출이 줄고 임금을 깎거나 해고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돈을 더 안 쓰게 되죠.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규제를 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사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더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들어온 돈을 꽉 쥐고 내놓지 않습니다.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아무리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쓰지 않아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전조 증상이 지금 중국 전역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 경제를 향한 세 가지 붉은 경고등에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임계점에 도달한 가계부채입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90% 안팎입니다.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사실상 140%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증가 속도는 중국, 홍콩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중국 위기가 시작될 당시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중국은 기업 부채가 먼저 터졌지만 한국은 가계가 직접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구조라 충격이 오면 서민 경제가 직접 타격을 입습니다. 대출 금리가 조금만 오르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버티기 어려운 가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60%를 넘었다는 건 우리가 거대한 부채의 성 위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산의 부동산 솔링과 거래 절벽입니다. 우리 가계 자산의 70%에서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은 30% 수준이고 일본도 절반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았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오늘 팔고 내일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 아닙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이 빠지면 은퇴 후 노후 자금이 통째로 증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는 대구 같은 지역을 보십시오. 중국의 유령 도시 신호가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고 사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현상은 부동산 신화가 깨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맹목적 믿음입니다. 서울은 절대 안 떨어져.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줄 거야라는 믿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왕커도 그랬고 선전의 아파트도 그랬습니다. 중국인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거대한 흐름 앞에 정부의 개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안 떨어져라는 믿음은 객관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거품인지 아닌지 숫자로 냉정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중국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꿀돈이의 4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세요. 자산의 총액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위기를 견딥니다. 그 대안으로 우량 배당주를 주목하세요. 주가가 흔들려도 배당금은 약속된 날에 들어옵니다.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은 집을 파는 것 외에 대처 수단이 없지만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버틸 체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부채 구조를 리모델링하세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를 때 내 가계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이자 부담을 고정시키고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보수적인 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전체 재산의 90%가 집 한 채인 분들은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 재편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 채권, 우량 주식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내 생명줄이 됩니다. 네 번째, 감이 아닌 숫자로 투자하세요. 여기가 뜬다더라?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더라는 하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마세요. PBR 주가순서셉, PR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지표를 공부하십시오. PBR은 자산 가치 대비 가격이 적당한지 보여줍니다. 1보다 낮으면 자산보다 싸게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PR은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알려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시세와 임대 수익률을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감이 아닌 숫자로 판단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구조적 모순과 거품이 한꺼번에 터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들이 걸어간 길과 소름 돋게 닮은 위험 신호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부동산에만 모든 것을 걸지 않고 과도한 빚을 경계하며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둔 사람들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잊으셔도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중국 부동산 폭락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집중된 자산 구조는 위기에 가장 취약합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숫자로 냉정하게 내 자산을 평가하십시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저 꿀돈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오후를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당신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날까지 꿀돈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십시오.